안녕하십니까. 지금 뉴스를 보다가 잠깐만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제가 3월부터 올해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부르짖던 그런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뉴스가 나왔길래 어, 같이 보려고 영상을 유튜브로 찍고 있고요.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집값 3년 뒤 더 큰 폭풍 몰아칠 것. 전문가들이 꺼내준 숫자는 연규욱 기자라는 분께서 쓰셨고, 오늘 9월 1일 오늘 오전 12시 11시 40분에 쓰셨네요. 국토부 7월 주택 통계 1월에서 7월 인허가도 30% 줄어 미분양 큰 폭 줄고 있지만 향후 공급 부족 우려 반영. 공공 분양도 작년 4분의 1 수준. 정부 떼놓치지 않고 지원할 것. 지금 결국 이 얘기가 다 뭡니까? 공급이 줄고 있다. 공급이 없다. 공급이 위기다.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그죠? 그럼 결국 이 얘기 지금 요약한 건데 그냥 공급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인허가 30% 줄었어. 미분양 줄고 있어. 공급 부족 우려를 하고 있고, 미분양이 줄고 있다는 거는 빈집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공공 분양도 4분의 1 수준. 이것도 공급 없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고, 정부는 떼놓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렬이 형님 성렬이 형님이 250만 원 그 공약 어떻게 된 거예요? 250만 원? 말도 안 되는 공약 갖고 와가지고 그거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250만 원을 말이 됩니까? 5년 1년에 50만 원씩 공급하겠다고?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런 거 공약 말도 안 되는 공약하고 이런 사람 이런 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미분양 주택이 점차 큰 폭으로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자기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시장이 향후 신규 분양 주택 부족을 전망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예측. 미분양 물건이라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자. 자, 시장이 향후 신규 분양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이 급등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미분양 물건이라도 미리 사들어두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월만 기준 6만 3,087가구로 6개월째 감소세다. 특히 7월의 미분양 감소폭 5%나 빠졌네요.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로 전환한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가 가장 바닥이었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월 올해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2022년 11, 12월부터 2023년 1, 2월까지가 최악이다. 이때가 부동산 바닥이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죠. 3월부터 미분양 물건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보면 보여요, 여러분. 이건 아휴, 아무튼 지금 앞으로는 미분양이 점점 줄어들 거고요. 아무튼 기존 주택 매매량이 최근 2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요가 기존 주택보다는 미분양을 포함한 신규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기자 본인의 그냥 생각이시니까 요거는 빼고 보면은 주택 매매량이 감소했는데 주택 매매량은 지금 감소했죠. 여름에 놀러 다니지 누가 주택을 사러 다녀. 원래 봄, 가을에 사러 다니고 여름, 겨울에는 주택 매매량이 좀 감소해요. 최근 2달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요가 기존 주택보다는 미분양을 포함한 신규 분양 시장으로 눈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라는 거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저도 이 교수님 수업 들었었어요.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워낙 부진하다. 이 박합수 교수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 하시는 분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가져와서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 가끔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되게 그냥 합리적이고 그냥 당연한 얘기 하시는 분이에요. 인어가 자꾸,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그냥 언론이나 좀 오피셜하게 발표할 때는 좀 순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워낙 부진하다. 향후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란 신호다. 가격이 급등하기 전 미분양이라도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라는 투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들이 워낙 부진하다. 아실 가서 왜 이래? 아실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입주 물량 입주 물량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그냥 요새는 이렇게 빅데이터들 이렇게 너무 보기 쉽게 나온 데들이 많아가지고, 자, 서울 볼게요. 서울은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재화는 수요 공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요 공급에서. 근데 서울은 좀 특수한 시장이죠.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실수요, 가수요, 이게 실수요 가격, 가수요 가격이 있죠. 근데 이 가수요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실수요 가격, 가수요 가격, 이게 이 가수요 가격 반대로 얘기했네요. 아무튼 이 가수요 가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서울은, 만약에 서울 집값이 빠져도 가수요 가격이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거품이 빠져도.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요가 공급이 적었어도 워낙에 가수요가 이만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 가수요 거품이 빠지면서 가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집값이 서울은 빠진 경향이 있어요. 공급이 적었는데도. 원래 공급이 적으면은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이 공급이 적어서 오르려는 힘보다 금리가 오르면서 빠지는 이 힘, 금리가 오르면서 이 가수요가 빠지는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서울은 집값이 그렇게 빠진 거고요. 그죠? 그냥 되게 정직한, 보통 지방시장들은 되게 정직해요. 경기도도 사실 너무 분당과 일산과 부천과 다 그냥 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분당도 좀 쪼개서,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쪼개서 봐야 되고, 그럼 서울 경기는 빼고 우리 지방시장을 봅시다. 부산 볼까요? 부산 어땠어? 부산은 오르기도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은 공급이 꽤 많았어서 그래. 공급이 올해까지도 꽤 많죠.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많기도 많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떨어질 요인 두 개가 합해졌죠. 그러니까 훅 떨어졌죠. 부산. 대구 어때? 대구 엄청 많이 빠졌죠. 자, 금리 오르면서 어때? 공급도 많았어. 공급도 많았어. 그쵸? 지금 2023년 진짜 공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 빠졌죠? 인천 어떤지 볼까? 인천 봐요. 봐봐. 금리도 올라가는데 공급도 많아. 집 빠져, 안 빠져? 집값 빠져야지. 당연히 빠져야지. 근데 제가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광주 어떤지 볼까요? 어디 갔어? 광주. 어때요? 수요 많아, 저거? 아니, 공급 저거 많아. 공급 없죠? 그러니까 광주 집값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잖아. 물론 빠진 단지도 있는데 대부분 안 빠졌어요. 안 빠졌잖아. 그리고 또 다른 기회의 땅 제가 얘기하는 거, 전주. 전주시 어때요? 많어, 저거. 공급 없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요것만 보여드리면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는데, 제가 경매 물건 계속 보여드릴 때 광주 전주 물건들 어때요?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 꾸준히 오르고 있죠. 광주 전주 물건들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되는데 광주 전주 물건은 지금 이렇잖아. 그래프가 계속 보여드렸죠.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보여드렸죠. 이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수요 공급에 다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울은 조금 벗어나. 왜냐면 서울은 무조건 오르거든. 그리고 그 무조건 오를 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가수요가 이렇게 크거든.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르니까. 그래서 가수요가 이렇게 크거든. 근데 이 가수요는 금리의 영향을 엄청 받죠. 왜냐면 이 가수요는 갭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갭. 갭. 이 실수요는 전월세 가격을 실수요로 보는 거고, 그 나머지 갭을 가수요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실수요 가격도 조금 빠져. 실수요 가격도 조금 빠지고, 가수요 가격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빠져. 가수요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엄청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엄청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빠진 거지. 근데 서울 집값은 또 어때? 이제 조금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회복했죠. 지금 주요 지역, 송파, 뭐 강남 이런 데부터 회복하고 점차 딴 데도 회복할 겁니다. 원래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또 어디 볼까? 세종 볼까? 세종? 세종도 집값 엄청 빠졌죠? 어때? 세종도 공급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때 세종이 언제 떴냐면은 세종은 계속 집값이 별로 안 좋았어. 투자한 사람들 계속 망한다 그랬어 이때. 그러다가 반짝 오른 게 훅 오른 게 요때 반짝 올랐어요. 그때 뭐 규제 지역에 세종 안 들어가고 막 하면서 훅 올랐다가 훅 떨어졌어요. 왜냐면 공급이 너무 많거든. 테마로 올랐다가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푹 떨어진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수요 공급에 벗어날 수가 없어. 또 어디 볼까? 창원, 김해 볼까? 경남의 창원. 창원이 그래도 100만 넘는 도시니까. 창원은 조금 있네. 그쵸? 창원은 조금 있어. 김해 볼까? 김해는 부산 바로 옆 동네니까. 김해도 조금 있네. 그러니까 이제 창원, 김해 집값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야. 김해 집값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전 안 봤다. 대전 볼까요? 대전도 꽤 있네요. 회복하려면 대전은 지금 그러면 들어가면은 뭐 안 되진 않겠지만 대전 들어가느니 딴 데 들어가는 게 낫죠. 어딜 들어가?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광주 같은 데는 지방 물건들은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짧게 2년 주기로 딱딱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사 먼저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선행지표,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공급량만 보면 돼. 공급량. 특히 착공 물건들. 착공 안 한 거는 언제 될지 몰라. 이게 착공 한 거만 봐야 돼요. 착공 한 거. 실제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 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 88,577 세대가 가구가 적다. 착공은 5만 3,96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도 착공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거야 지금. 주택 인허가 착공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는 2, 3년 뒤엔 이거는 빨라야 2, 3년 뒤고 착공은 정말 빨라야 2, 3년 뒤고 보통 한 5, 6년, 7년 걸려요. 2, 3년 뒤는 착공하고 2, 3년은 정말 이건 너무 빨리 되는 거고 아무튼 공급 물량이 부족에 따라 집값 급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착공 실적은 1만 3,72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서울에 지금 착공이 1만 세대래. 1만 가구. 장난치냐고. 250만 원 성렬이 형 250만 원 공급 언제 할 거야? 아유. 지금 이렇대요. 이렇대. 이런 수준이야. 이런 수준.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의 개선을 주문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현대 민간 주택 사업자들은 PFDC를 꽉 막혀 있어 인허가 착공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안 막혀 있어도 지금 못해요. 금리가 너무 비싸.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요새 저기 미국 기준금리가 5.5, 5.5인가? 5.5입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3.5인가 3.75인가. 왜 또 느려졌어? 3.5네요. 미국도 5.5죠? 아이고. 미국 그중금리도 5.5인가? 5.75입니까? 5.5인가? 5.5네. 이래요. 지금 기준금리가 이런데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은행 마진 붙여가지고 지금 금리가 결정되는 건데 PF 대출이 못해도 지금 10% 나와요. 9% 10% 나와요. 원래 금리 쌀 때도 6% 막 7% 나오던 게 지금 9% 10% 가까이 나오는 거야. 거의 1.5배가 나오는 거야. 금융 비용이 1.5배가 오른 거야. 그리고 건설비, 건설 단가, 건설 뭐 인건비, 건자재. 지금 전쟁 났다고 건자재 비싸졌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설 인건비 비싸졌지. 뭐 10%, 5%, 10% 비싸진 게 아니에요. 건자재 막 30%씩 뛰었어. 인건비도 15%, 20%씩 뛰었어요. 금융 비용도 지금 거의 50%가 비싸진 거죠. 원래 6, 7% 하던 PF가 막 9%, 10% 하니까 50% 이상 비싸진 거죠. 이런데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는 있어.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지금 그 요인들이 건설사가 다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분양을 해야겠다. 시공을 해서 분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집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집을 뭐라 그래야 돼? 새 집을 짓지. 안 그러면 새 집을 짓겠어요? 여러분들이 건설사면 새 집 짓습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사업을 안 하죠? 안 하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다가 이게 그러면은 그럼 또 이렇게 볼게요. 집을 또 안 사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집을 안 짓고 있으면은 집값이 어떻게 돼? 폭등하잖아. 집이 만약에 100개가 있었어. 근데 5년 뒤에도 100개가 있을까? 집을 새로 안 지으면은 아니지. 95개로 줄어요. 왜냐면 한 5개 정도는 완전 노후주택 막 쥐 나오고 뱀 나오고 녹물 나오고 막 이래 버린다고. 그럼 이 5개는 이렇게 비교하지 말자. 자, 양질의 주택 30개, 조금 구축 60개, 완전 노후주택 30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가격이 이제 요거의 가격이 있겠지. 그러면은 10년,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는데 새 주택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됐어. 그러면 양질의 주택은 25개가 될 거고, 그냥 기존, 그냥 구축은 뭐 한 60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얘가 늘어나지. 여기서 빠진 5개가 요로 추가됐을 거고, 요 5개 추가돼서 65개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여기서도 지금 노후주택이 늘어나가지고, 일로 5개가 가죠. 그러면은, 완전 노후주택이 35채가 늘어나니까, 양질의 주택이 25개의 가격은 올라가. 근데 이 노후주택의 가격은, 노후주택은 많아졌으니까 이거 가격은 내려가. 이거 가격은 그냥 구축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이게 봐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더 벌리는 정책이라니까 이게 지금. 집을 안 짓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보이죠. 이게 집을 안 짓고 무슨 뭐 분양가 상한제니 뭐니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빌라 같은 거는 보유 가치가 없으니까 빌라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더 떨어지고 압구정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값어치는 더욱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빌라도 보유 가치를 있게 만들고 빌라 보유 가치가 있게 만들려면 빌라도 집값이 오른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거랑 이제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빌라 같은 거를 지금 보유 가치를 아예 떨어뜨려 버리니까 서울 아파트의 보유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희소성이 강해지니까. 봐봐, 요 희소성이 강해지니까 공급을 안 하잖아. 희소성이 강해지니까 이거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근데 노후주택이나 그냥 막 이렇게 노후 빌라 같은 거에 대한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이건 거야,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정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쵸? 아이고 PF가 해소되지 않는 한 최근 계속 이거 읽었고 박 교수 역시 금융당국 등 정부가 지금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3년 뒤 입주 공백기가 발생, 집값 폭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까 3년 뒤 2026년에 지금 없어 2026년 아까 좀 있다고 얘기했던 대구만 봐도 2026년엔 확 줄어들어. 대전만 봐도 2026년 봐봐 확 줄어든다니까. 아까 좀 있었던 창원도 볼까? 창원도 최근 2년까지만 좀 공급이 있는 거지. 여긴 창원은 0이잖아 0 주택 공급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다고. 폭등할 수도 있어 진짜로. 김해도 봐봐 2026년에 있어 없어? 없지 없어. 2026년부터는 집값이 올라요. 제가 계속 했던 얘기잖아.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얘기야. 지금 2023년이죠 26년이죠 지금 집값이 여기라고 칠게. 26년에 그 집값은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올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막 요지랄 하다가 올지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2026년에 지금 무조건 올라 있다고. 그러니까 2024년 우리는 지금 2024년 2025년에 집값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2023년에 경매해가지고 2년 보유할 거잖아. 2년 반 보유할 거잖아. 그럼 2026년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집값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물론 안 오르면 오히려 좋아. 이때부터 계속 경매를 모아가면 되거든. 왜냐면 2026년에 무조건 오를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최근 들어 공급 시그널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시그널만 언급하면 뭐해? 착공이 들어가야 돼. 착공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타 간담회에서 부진한 인허가 착공 실적을 언급하며 공급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향후 가격 급등의 여지가 있다가 아니고 100% 가격 급등인 거예요. 100%. 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은 가격 급등은 100%입니다. 100%. 국민들이 속단. 이게 속단이야? 국민들을 병신으로 보나? 국민들이 이걸 속단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공급이 급격한 축소하면 가격이 급등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속단이래. 와,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미세 조정에 역점을 줄 거. 미친 소리죠? 지가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할 건데? 응? 부동산 미세 조정 20몇 번 해가지고 미세 조정이 됐어? 전 정부에서? 27번입니까? 23번입니까? 전 정부에서 그렇게 미세 조정한다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미세 조정이 됐어? 오히려 폭등을 야기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전 정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미친 소리. 미세 조정을 지가 어떻게 할 건데. 미친 소리라고 있죠? 이거 아마 여기 이 원희룡 아저씨는 천재야. 이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거가 안 되는 거를 모를 리가 없어.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정치하고 있다?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은 정책은 그래 그게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국민의힘 쪽으로서 이게 쉽게 그런 보수 정당의 어떤 그거를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 정치. 정책을 뭘 했다가 실패하고 정책을 뭘 했다가 잘 안 되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딴 소리를 하면서 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정책이야 그럴 수 있어.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딴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역겨운 거야 이게. 미세 조정을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데리고 와봐. 국토부 장관으로서 미세 조정을 이렇게 나 요만큼 집값이 이렇게 오를 건데 아니야. 난 집값을 요만큼만 올릴래. 아니야. 이 해까지 2026년까지 집값을 그냥 일정하게 유지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봐. 아무도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미세 조정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참 진짜
국토부는 이튿날 열린 주택공급혁진위원회도 회의 일부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공급 신호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 PF 문제를 언급하며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할 걸. 이건 맞아요. PF 문제 있고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데 사실 금리 때문에 PF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PF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금리로 이제 잡는 건데 그거는 미국 저기 페드에서 결정하는 거라 가지고 금리차가 지금 벌써 2% 가까이 벌어졌잖아. 지금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그러면 건자재 가격을 정부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 없어요, 이것도. PF는 그러니까 지금 PF 못 떨어뜨린다고 얘기했죠.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이죠. 인건비 상승 못 막아. 건자재 상승 못 막아요. 그러면 지금 공급이 아니고 착공을 시키려면은 건설사에게 사업성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건설사에서 이게 사업성이 괜찮다는 거를 부여해 주고 그래가지고 건설사들한테 니네 돈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아. 솔직히 미세 조정이고 자시고 지금 여기 희룡이 형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맞아. 지금 사실 뭐 규제 푼다고 해서 건설사가 뭐 들어와가지고 착공을 한다? 안 돼. 사업성이 안 나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맞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원희룡 아저씨 지금 막 희룡이 형 막 엄청 비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성렬이 형 아무것도 안 한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규제도 사실 풀어봐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희룡이 형 너무 싫은 게 이딴 식으로 자꾸 미세 조정이니 어쩌니 저쩌니 무슨 역겨운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맞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부분에서의 공급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거 하지 마. 공급 부분 하지 마. LH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나 실상은 공공 분양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는 지난 7월 분양한 화성태안 B3 블럭이 유일하다. 8월에 세 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해 서울 대방 신혼희망타운 한 곳만이 지난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9월 이후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고 해도 지난해 분양 물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대요. 향후 공급 여력도 불확실하다. LH에 따르면 LH의 올해 인허가 실적은 5,117가구로 올해 연간 계획량의 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모든 규제는 완화해야 되고 지금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집값 절대 안 오릅니다. 일단 착공을 먼저 시키는 게 가장 큰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우선순위 1순위가 착공을 시키는 겁니다. 이명박 때 막 도생이니 오피스텔이니 엄청 지었죠. 주택 활성화하고 건설 경기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2008년 2009년에 리만 때 우리 2009년에 리만 때 이때 IMF처럼 그렇게 큰 경제 위기가 안 왔죠. 국내는 오히려 우리는 경제 성장을 기록했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이게 2008년 이 리만 브로더스 사태는 미국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IMF 때보다 더 심한 금융위기였어. 이때가. 근데 우리가 왜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를 기록했냐면은 건설 경기를 엄청나게 풀었어요. 명박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원룸 어쩌고 저쩌고 생기고 도생이니 뭐니 막 오피스텔이니 막 이런 거 엄청 풀리다 보니까 그런 똥을 지금 이제 똥이라고 보기보다 조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면은 도생들 보면 다 2013년 건설 건축 승인이 많다. 이때 착공 들어가가지고 이때 사용 승인 난 거지. 그게 도생들 보면 90%가 2013년 사용 승인 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풀어가지고 요 위기를 타파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도 사실
절대 집값 안 오릅니다. 금리가 이렇게 5%가 막 넘어가고 6%가 되는 상황에서 집값은 갑자기 2024년에 갑자기 이렇게 오른다? 절대. 저는 절대라고 봐요. 절대. 2026년쯤 돼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오를 수는 있어도 2024년에는 아무리 규제 풀어도 확 안 올라요. 절대. 물론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지금 규제 일단 다 푸는 거, 그게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첫 번째입니다. 오히려 주택 임대를 공급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늘려야 되고, 그러려면 취득세 완화해야 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그리고 주택 보유를 해서 임대를 하는 데 대한 메리트를 훨씬 늘려줘야 돼요. 그게 주택 가격 안정시키는 지금 첫 번째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 집값 바닥으로 나오는데 경고 목소리? 이건 또 뭐야? 이 뭐 나원시키지 하는 정부들 대세 상승 아니야. 연일 우려 메시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대세 상승 아니에요. 대세 상승 아닙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대세 상승 아니에요. 지금 집을 모아가야 되는 시기에 모아가야 되는 시기. 경제 불안등 하락 요인 강력. 그건 아니에요. 경제 불안등 하락 요인은 이미 반영돼 있어. 지금 집값이 이렇게 하다가 많이 하락했죠. 이미 집값 하락은 반영이 돼 있고, 여기서 저는 그냥 보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 4, 5년까지 보합하다가 2026년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오르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강력하다고 해도 이미 반영된 거기 때문에 하반기 하락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건 절대 안 해요. 미국냐면 앞으로 하락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하락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5.5%라 그랬잖아요. 기준금리가 한 6%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한국 기준금리도 막 4% 올려야 돼요. 근데 안 돼요. 4% 올리면 대한민국 기업 다 망해요. 수출 기업들 다 망해. 절대 4%못 올립니다. 이거 아니고선 지금 더 이상 하락할 건덕지가 없어요. 역전세 때문에 약간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봤으나, 역전세 때문에 지금 서민 경제가 많이 어지러워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반환 대출, 전세 반환 대출 그것도 시행해줬죠. 이제 더 이상 역전세도 없어요. 더 이상 하락 요인이 없어요. 이미 예견되고 이미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리스크는 하락 요인이 아니에요. 이미 다 반영된 거야, 그거는. 이거는 뭐 별로 읽을 만한 기사가 아니네. 연끌 등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도 쏟아진다. 그냥 누구는 이렇대, 저기는 저렇대. 아까 그 기사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아까 그 기사 어때? 봐봐. 퍼센테이지 가져오고, 숫자 가져오고, 이게 기사죠, 이게. 이게 기사지. LH는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다. 가구수 비교해주고. 이게 기사지. 우려하고 있다. 메시지가 쏟아진다. 전망이 분분하다. 요런 점도 지적된다. 이거 뉴스 아니에요. 이런 건 자기 일기에 쓰세요. 나원식 기자님, 일기에 가서 쓰세요. 공통된 지적이다. 여전히 강력하다는 게. 숫자 가져오세요. 기사 쓰려면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상승 하락 요인이 혼재한 영향으로 전망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전망 엇갈리는 분위기다. 어쩌라고? 이게 기사야? 이게 기사야? 주택연금 국토에서 초보 과제를 짚었다. 경찰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게 주대용이다. 규제 완화 안 했어요. 규제 완화 뭘 했어? 취득세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됐어? 안 됐죠. 종부세는 좀 완화됐다. 양도세도 뭐 그래, 중과 배제 해줬으니까 그래, 규제 완화 정책 했다고 칩시다. 경착륙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실 경착륙을 완화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거 완화하는데 큰 도움 됐고,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 있죠. 퇴거자금 대출이지. 퇴거자금 대출,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그게 큰 완화에 도움이 됐죠. 나머지 규제 완화는 별로 도움 안 됐어요.
특례보금자리론 첫 번째, 두 번째 퇴거자금 대출 그거 두 개. 그거 두 개가 크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다만 일각의 분석처럼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의 완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수 국토부 진단 결과 여전히 불황 수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거시경제 불안 등 하락 요소들이 여전히 강력한 상황, 시장 회복까지는 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높아진 물가와 소폭의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은 주택 시장 회복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 또 미분양 주택이 평균 수준에 비해 많고 거래량은 일시적 회복 후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시장 회복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름에는 원래 감소해요. 거래량은.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평균 수준에 비해 많고 이런 거를 여기 그래프 가져왔구나. 그래, 기사 쓰려면 이런 거 좀 가져와요. 숫자 가져와요. 숫자. 만 가구 전체 중공업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중요하긴 해요. 중공업 미분양은 얼마 없네. 평균 수준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비교하려면은 아이씨. 아무튼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바닥론을 회의적인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에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다. 금리가 떨어질 거로 예측하고 집값이 바닥이니 대출받자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 집값이 바닥이니 대출받자가 아니고,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이제 이창용 아저씨가 한 말을 써온 거니까,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젊은 세대들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낮은 금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낮은 금리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국 페드에서 지금 5.5% 했는데 지금 뭐 파월 아저씨가 뭐 더 할 수도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더 올리진 않더라도 이 5.5%가 기준금리로 막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당연히 따라서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3.5%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백광재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국채 은행채 발행 증가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중심지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연쇄 이주 및 역전세나 리스크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가격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실제로 신용 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이 시작됐고 중장기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인플레 우려도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자, 봐봐요. 시장 금리 상승은 이제는 아니죠. 중심지 입주 물량 따른 연쇄 이주 및 역전세나 리스크. 연쇄 이주는 오케이. 중심지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연쇄 이주는 강남 개포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잠깐이에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역전세나 리스크는 이제 아까 퇴거자금 대출 얘기하면서 역전세나 리스크는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반기 그래서 가격 하락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요거 억지예요.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연쇄 이주 그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연쇄 이주 하려면은 정말 이 중심지 입주 저기 개포 그 프리스티지 모시기 그 집값이 20억이 넘어가고 전세값이 12, 3억이 되는데 그런 집에 연쇄 이주가 난다고? 물론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억지입니다. 요거 억지고 역전세 리스크는 없어요. 이제 퇴거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역전세 리스크는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 하락이 있을 것 없습니다. 가격 하락이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가격 하락이 있으려면은 누군가가 싸게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집 싸게 팔래요? 안 팔래요? 억지로 내 집이 경매가 나오느니 싸게 팔겠다. 이런 경우에만 싸게 팔아요. 집은 아무도 싸게 안 팔아요. 집값이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뒀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에 집을 판다고? 지금보다 더 싸게 집을 팔 거예요? 여러분이 집 갖고 있으면 이 가격에 집 팔래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팔아? 왜 파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팔아야지. 그런 미친놈이 어딨어. 내가 여기서 집을 갖고 있는 내 집의 가격은 이 가격이야.
이 집이 지금 10억 됐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15억을 찍었었어. 이거를 9억에 판다고 누가? 9억에 팔아야 집값이 하락하는 거지. 지금 10억짜리를 한 3달 뒤에 누가 9억에 팔아야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지금 집값이 10억인 거를. 근데 누가 9억에 팔아? 15억 찍었던 걸. 누가 9억에 파냐고. 나는 이걸 15억에 팔아도 지금 어? 그냥 본전에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안 판다고. 근데 강제로 팔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게 뭐였어? 역전세 때문에 강제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해주면서 역전세 때문에 강제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없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많이 해줬죠. 그리고 역전세난 요거 퇴거자금 대출을 해줬죠. 그거 두 개가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됐어. 시장의 안정을 이렇게 찾는데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가격 하락 없어요. 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건 원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020년 여름에 말도 안 되는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서 유동성과 같이 거품이 엄청나게 생겼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 거품이 순식간에 꺼지면서 2020년 여름 가격으로 지금 회귀한 거예요. 회귀.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야. 그냥 그 가격으로 회귀했다고 보는 거야. 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진짜 어디 토론회 같은 거 있으면 나가고 싶다. 아무튼 인플레 우려도 있는 시점. 뭐 그거는 맞아요. 유가 상승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인플레 우려, 그것도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야. 자, 거시경제 불안 속 집값 상승 엇갈리는 전망.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거시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게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시적 반등으로 볼 건지 아니면 대세 상승으로 볼 건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셈이다. 이것도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 진짜 한 1000번은 그린 것 같아. 유튜브 하면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 여름 요때 가격으로 지금 회귀한 거야. 요게 지금 잘못된 거야. 요 폭등이 임대차 3법과 코로나로 인한 저기 유동성 증가로 인해 가지고 거품이야. 사실은 임대차 3법도 없었고 유동성 증가도 없었으면 요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요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뭐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2026년에는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2026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2026년에. 요거 지금 요 그래프가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요 그래프를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힘들다. 너무 떠들고 있어. 지금 뭘 보려고? 왜 이렇게 느려? 아무튼 그냥 봅시다. 자, 실제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2달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의 경우 14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청약시장의 경우 서울은 단지마다 수백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일부 지표의 경우 다소 주춤하는 흐름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간 지속해 증가세를 보였는데 7월 들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분양 매매량은 원래 7, 8월에는 줄어. 원래 그래. 미분양 주택도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왜 평균 이상이냐면은 이 미분양이 다 지방이야. 지방. 서울에 원순이 형 있죠. 박원순이 고 박원순 전 시장님이 원순이 형이 서울에 집을 그렇게 재건축을 못하게 했어. 집을 못 짓게 했어. 10년 동안. 그래요. 서울 물건이 아니고 다 저쪽 경기 사이드에 있는 무분양이에요. 서울에 짓고 싶은데 서울에 못 짓는데 다른 지역에는 지을 수 있어. 근데 부동산 상승장이야. 그러니까 건설사가 막 지방에다가 막 지은 거야.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어.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난 거 뭐 있어? 없대니까. 지금 롯데 뭐 광진구에 지금 롯데 머시기 그거 미분양이 났어? 아니야. 다 팔렸어. 뭐 둔촌동 둔촌 뭐야 주공 둔촌 주공 거기 어떻게 됐어? 12,000세대인가 13,000세대인가 그렇죠. 미분양 났어? 아니잖아. 서울은 미분양이 없어요. 주요 지역이 미분양이 없어. 이게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지금 지방에 지금 다 그래서 그래. 원순이 형이 서울에 집 짓는 걸 막았어. 근데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2018, 9년에 착공을 하고 싶어. 시공사들이. 그러니까 막 지방에다가 서울이 여기 있는데 막 지방에다 막 이런 데다 지었어.
팔릴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착공을 2018, 9년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와씨 안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엉망이야. 이런데 미분양 나는 거야. 이런데 미분양 나는 거야. 요런데 착공한 데 서울 요런데 착공한 데는 지금 미분양 났냐고. 안 났다고. 이런 미분양 해결 안 돼도 있잖아요. 핵심 지역은 먼저 오를 수 있어. 이런데 미분양 냅두고. 그러다가 대세 상승장이 되면 이런데 해결되는 거야. 이런 데가. 대세 상승장이 와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처럼 집값 당국 분분하다.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럴 일 없어요. 다시 침체기가 이어진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2008년, 2009년에 명박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 명박이 형이 주택 공급을 겁나 늘렸죠. 그래가지고 그게 2013년, 2012년, 2011년부터 쭉쭉쭉쭉 주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때? 그래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원기옥이 쌓이면서 2014, 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08, 9년에 폭등을 쳤죠.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와 임대차 3법이 합쳐지면서 겁나게 폭등을 해버렸죠. 근데 지금은 공급이 적잖아. 공급이 적으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때랑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제 2000 버블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인정. 맞아요. 그거는 근데 버블은 핵심 지역의 부동산의 버블은 사실 빠질 수가 없어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니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쿄 핵심 지역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아릴릴사 리서치 팀장은 정분단 동 그렇지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숫자는 없고 의견들만 내놨어.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그 전에 봤던 거 있죠. 이 기사가 되게 공감이 가는 기사예요, 여러분. 그냥 그래 딱 그냥 숫자만 나오잖아. 그죠? 이게 좋은 기사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 집 모아갈 시기니까 집을 특히나 싸게 경매로 모아가면은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